안녕하세요. 화물자동차 종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동안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기본 강좌, 핵심 강좌, 여러 강좌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최종 정리,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알고 시험장에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8강좌를 제가 마무리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은요, 내용이 좀 많고 또 25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방송을 해드리겠는데, 두 번째 안전운행 편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행 2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22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야간 주행 시에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항 어떤 것이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속도를 다소 낮춰서 운행하도록 한다. 아무래도 야간에는 위험도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게 안전하겠죠. 두 번째, 커브 도로에는 더욱더 속도를 감속하고 운행하도록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3항, 교행 중일 때는 서로 불빛을 상향 조정하고 운행하도록 한다. 하이빔으로 피게 되면 앞이 전방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따라서 불을 밑으로 로우빔이라고 그러죠. 하향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사망이 아닌 것, 틀린 것, 주의할 것이 아닌 것 그랬어요. 사망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망에다 체크하시고요. 야간에도 보행인이 보행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라고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야간 운행 중에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로우빔으로 켜고 가야 된다. 하이빔이 아니고 로우빔 하향불로 가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3번째 문제입니다. 앞지르기 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 자, 앞지르기를 한단 말이죠. 모든 자동차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지르기 할 때는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항상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게 틀린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좌측으로 하는데 앞지르기 할 때 운전 행동으로 올바른 것, 맞는 것 그래서 1항 전조등을 등화한 후에 양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양쪽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꼭 어떻게 한다? 좌측으로만 해야 돼요. 따라서 올바른 것이 아니고, 두 번째 2항 터널 안은 앞지르기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터널 안에서 절대 앞지르기해서는 안 되고, 터널 안은 그만큼 실선으로 그어졌잖아요. 실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 하면 안 되고, 3항 앞차에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예,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3항이 나왔어요. 4항 앞차에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안 된다. 앞지르기는 우측으로 하면 안 되고 좌측이나 우측 같이 하면 안 돼. 항상 좌측으로 한다. 알아두시고, 터널 안에서는 절대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째 문제 봅니다. 교통안전표지에 노면 표지가 점선, 실선, 또 내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하얀 페인트로, 같은 차례에서는 하얀 페인트로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교행할 때는 그 중앙선이 이제 황색으로 칠했잖아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점선. 어느 때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또 실선인데 두 개가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건 바로 어떤 의미다? 이것은 뭐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자, 이건 추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추월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시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허용인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하얀 선이든 간에 또 내지는 노란 선이라고 황색이든 간에 점선과 실선 하나와 실선 두 개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건 뭐다? 허용이에요.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제한입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안 되는 거다.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통안전표지판에 노면 표시가 점선, 그 다음에 실선, 복선은 뭘 의미한다? 이건 뭐예요? 허용이란 말이죠. 허용, 점선은 허용, 실선은 뭐예요? 제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다? 복선은 강조.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으로 찾아내려고 한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1항 있네요. 허용, 제한, 강조. 허용은 점선, 실선은 뭐예요? 제한, 그 다음에 복선은 강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서행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자동차 서행이라는 건 뭐예요? 서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어떤 속도가 몇 킬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서행이라는 것이다. 1항 보세요. 서행은 어떤 게 설명이 잘 됐는가 봐요. 자동차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행이라고 하는 말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설명이 옳게 된 건 1항이 정답이 딱 나왔고요. 2항 자동차를 즉시 주차할 수 있는 정도. 주차, 정차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3항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핸드브레이크를 넣어서 제동하는 거 이것도 아닌 것이고, 자동차를 1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건 서행이 아니다. 서행은 가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천천히, 이 자체가 느린 속도, 이게 서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5번째 문제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26번째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타이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 타이어가 움직인다는 건 주행하는 거예요. 주행하다가 딱 섰다. 일정 시간 섰다. 이건 바로 뭐예요? 자동차가 쓴 거죠. 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시정지라고 그러는 것이죠. 따라서 일시정지라고 26번에서는 사항이 정답이 되겠죠. 타이어가 일시적으로 딱 정지되는 건 뭐다? 일시정지다. 근데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일시정지와 일단정지란 말이 번갈아 쓰고 있는데 통일을 곧 시킬 걸로 봅니다. 일단정지는 어느 때? 철길 건너목에서 일단정지한다? 그 잊지 않도록 하세요. 철길 건너목에서는 일단정지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고요. 자동차가 가다가 쓰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그런다. 정차라는 건 뭐예요?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 있고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5분 이내에 출발하는 그 자체를 정차. 그러나 운전자가 운전석이 없다든가 시동이 꺼져 있다든가 5분이 넘는 것은 뭐예요? 주차인 것이다. 서행은 바로 뭐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상태의 느린 속도, 이것을 서행이라고 그런다. 정확하게 용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가 운행 중에 엔진 과열 현상이 있을 때 점검 대상이 아닌 것. 엔진이 과열됐다는 건 우리가 보통 오버히트라고 해요.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동차 라디에이터 위에서 막 수증기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거 열받은 거지요. 열받았을 때에 점검해야 돼. 어떤 걸 점검해 본다. 냉각팬과 워터펌프, 물을 돌리는 펌프지요. 워터펌프. 냉각팬, 워터펌프 작동 상태가 불량한가 확인해야 되겠죠. 서머스탯 작동 원리. 서머스탯은 라디에이터에서 엔진하고 오가는 물의 상태에 따라서 온도에 의해서 닫혔다 열렸다는 게 서머스탯이라고 그러죠. 확인해 봐야 돼요. 닫혀 있는 상태도 안 되고 열려 있는 상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망. 냉각수와 엔진 오일량의 확인 또는 누출 여부 상태 확인하는 거.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역시 오버히트라고 하는 과열되고, 엔진 오일 양이 또 부족해도,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윤활 작용도 하지만 냉각 작용도 하거든요. 냉각수나 엔진 오일 양이 부족하게 되면 오버히트예요. 과열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오염 상태 확인. 에어클리너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가져와서 연료하고 섞여서 혼합가스가 만들어서 연료를 태우는, 연소를 하는 것인데, 에어클리너가 막혔다고 하는 것은 연료만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면 제대로 안 타고 또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엔진 과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에어클리너는 엔진 과열하고 관계가 없고, 엔진 안에 있는 연소실의 연료의 문제란 말이죠. 연소의 문제니까. 따라서 엔진 과열에 관계가 없는 것은 27항 문제에서는 사항이 점검한 사항이다. 엔진 오버히트 했다, 과열됐다 그러면 1항, 2항, 3항 냉각팬 같은 거, 또 요도 펌프, 그 다음에 또 스머스테트 또는 냉각수 양, 이런 걸 점검할 일이지 에어클리너를 점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갓길의 영향을 잘못 설명한 거 그랬어요. 갓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전에 이제 고속도로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2차로든 3차로든 쭉 있는데 가장자리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가장자리 길을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노견이라고 그랬어요. 노견. 길의 어깨다. 그래서 우리가 견장,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 계급장 다는 걸 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깨 견자입니다. 그래서 길의 어깨다 해서 노견이라고 그랬어요. 야, 노견이란 말이 한문화되어 있고 일본에서 오는 한문화되어 있는 말이니까 쓰지 말자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자리 길 이전에 또 길 어깨라고 그랬어요. 길 어깨길. 우리말로 그대로 바꿔서 노견이라고 그랬다가 길 어깨길. 이것도 좀 그렇다 해서 저는 뭐라고 그런다? 갓길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갓길. 그래서 갓길이라는 의미를 알아두시고, 갓길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한 것인데 잘못 설명한 게 뭐냐 그런 거. 1항.
교통사고 시에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대비 역할을 하죠. 갓길은 고장난 차량 사고 났을 때 갓길로 다른 자동차 통행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도로 측면에 여유폭으로 교통의 안전상을 도모한다. 여유가 있을 때 두는 게 갓길이잖아요. 3. 도로 유지관리 작업이나 교통사고 차량 대치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4. 교통 체증이 있다. 차가 많다. 많이 막힌다. 이럴 때 주행할 수 있는 길이다? 아니다. 갓길은 위험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안전지대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가 막힌다고 해서 갓길로 가야 되는 길이다? 아니다. 따라서 28번에서는 사항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 자동차가 자가 점검을 위한 오감으로 이상 징후를 판단할 때 가장 활용도가 낮은 것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무언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뭐 냄새 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뭐가 헐겁잖아.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 이런 것을 운전자로서의 점검을 한 자체를 자가점검이라고 합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가 뭘 가지고 점검하는 게 제일 많을까요? 눈이죠. 눈으로 보아가지고 뭐가 샌다 볼 수 있고 계기판에 문제가 있네? 눈으로 보이는 게 맞죠. 뭐가 이렇게 빠졌네? 이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뭐래요?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타는 냄새가 나는데? 뭐 연료 새는 휘발유 냄새가 나네? 디젤유 냄새가 나네?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후각이라고 그래요. 후각.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입으로 찍어볼 때가 있어요. 요새는 아주 약한 겁니다만은 옛날에 엔진오일도 찍어보고요. 냉각수도 이렇게 혀를 딱 대가지고 찍어보기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미각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잡소리가 들리네? 어디가 삐끗삐끗한 소리가 들리네? 소리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이걸 뭐라 해요? 청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져보는 거. 열받았네? 뭐 흔들어 보네? 흔들리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촉각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맛으로 느끼는 이 자체를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5가지죠. 오감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요, 이와 같이 오감을 통해서 자동차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가 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감각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뭘까요? 미각이에요. 따라서 다음 중 자동차 자가 점검을 하기 위한 오감은 이런 것들을 5개를 오감이라고 그런다. 이때 판별할 때 가장 활용도가 낮은 거, 우리가 눈으로는 많은 걸 봐요. 냄새로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나 미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거의 약하다. 그래서 제일 약한 것이 뭐다? 미각이다. 따라서 징후로서 가장 활용도가 낮은 것, 답은 몇 번? 미각. 사항이 되겠어요. 오감 알아두십시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오감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아두시고 29번 문제는 사항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과적 차량을 제한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 왜 과적하지 못하게 할까요? 과적하게 되면요, 핸들도 제대로 안 꺾이고요. 도로 파손도 많이 시키고 위험도가 그만큼 높고 연료도 많이 먹히게 됩니다. 따라서 1항부터 봐요. 이유로 볼 수 없는 거. 왜 과적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에 틀린 거란 말이죠. 1항, 제동장치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그만큼 잘 안 듣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이 잘 안 돼요. 2항, 고속 운행 상태에서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으로 운행한다, 과속하면서 사고 나는 거하고는 과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비록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아주 그런 것을 과적하지 못하는 이유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고속 운행 상태에서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2항이 정답으로 벌써 나왔고요. 3항, 핸들 조작에 무리를 줘요. 타이어에 파손을 많이 줍니다. 따라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과적하지 말라는 거고, 도로 포장 상태 균열, 도로가 깨져요. 도로 파손이 생겨요. 그래서 과적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30번 문제는 고속 상태에서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적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해서 2항에다가 여러분이 답으로 찍어내시면 됩니다. 31번 문제 보죠.
화물 자동차의 후보 반사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래서요. 자, 화물 자동차가 앞에서 주행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뒤에서 가는 자동차가 식별이 쉬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후미등이라고 하는 등도 있고 브레이크 등도 있지만 뒤에서 비치는 불빛에 반사돼서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반사판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보면 화물자동차 자주 만나죠? 또 화물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그걸 느끼죠? 이때 그걸 후부 반사판이라고 하는데 설명 전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항 보죠. 고속도로 운행 시 모든 화물자동차는 후부 반사판을 부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겠습니다만 7.5톤 이상 이런 자동차는 붙이지만 1톤 뭐 이런 것은 후부 반사판을 꼭 붙이라는 건 아니에요. 의무적은 아니란 말이죠. 붙이면 안전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모든 화물 자동차 후부 반사판 붙여라?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벌써 1항으로 답이 나왔어요. 2항. 특수 자동차는 후부 반사판을 꼭 부착해야 됩니다.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 자동차는 후부 반사판을 부착해야 된다. 의무적이에요. 다음 4항. 후부 반사판은 야간 주행 시에 후방 차량 주행에 큰 도움을 주죠. 주간에는 별로 느낌을 못 가져주지만 야간에는 상당히 후부 반사판이 빛을 반사해줘가지고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이걸 후부 반사판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 보죠. 운행 중에 차량이 제동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해요. 이때에 차체 관성에서 앞 범퍼 부분이 내려앉는 현상. 다시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쭉 가다가 서서히 제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 쭉 가다가 쓰겠죠. 근데 가다가 급하게 밟는다고. 급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타이어는 굴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동차는 계속 움직였던 관성에서 더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앞쪽으로 팍 쏠리죠. 앞부분이 내려앉게 됩니다. 뒷부분이 뜨게 되겠죠. 말하자면 꼬라 박는 꼴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어떤 그 자동차 앞부분을 코라고 생각해가지고 노즈라고 그래요. 노즈. 어떻게 된다? 다운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제동을 하면 속도가 빠를수록 급하게 또 밟으면 밟을수록 이 내려 꽂는 것이 더 심하겠죠. 하여튼 앞부분이 내려앉는 게 뭐라보다 노즈 다운이다. 또는 다이빙 한다 해서 노즈 다이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즈 다운 현상을 얘기한다. 반대로 자동차가 출발할 때는 앞부분이 잠깐 들려요. 이건 뭐예요? 앞부분이 올라간다 해서 노즈 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노즈 업 현상, 출발할 당시에. 그러나 가다가 제동을 할 때는 노즈 다운, 또 다른 말로 나온다. 뭐라고?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고도 해요. 다이빙이라는 의미에서 노즈 다운이나 노즈 다이브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 슬립이라는 건 미끌리는 거, 옆으로 미끌리는 거. 휠 바란스 현상, 휠 바란스 현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휠 바란스는 타이어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32번에서는 노즈 다운, 가다가 앞부분이 내려 꽂는 것, 관성에 의해서 자동차는 가려고 그러고 타이어는 멎어 있고 앞으로 자동차 쏠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즈 다운, 노즈 다이브 현상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급하게 잡으면 사람도 어떻게 앞으로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탑승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띠 안 매게 되면 앞부분하고 부딪히는 그런 현상도 차 내에서 생기긴 하겠죠. 노즈 다운, 노즈 다이브 같은 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33번.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1톤 화물 자동차는요, 1톤 100g까지는 뭐 10% 그 용량의 그 적재 정량의 1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1톤 트럭이 1.5톤을 또 싣고 간다? 이건 뭐 과적이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떤 화물을 실었어. 1톤 트럭이야. 근데 짐이 1톤이 넘어. 1.2톤. 1톤 200kg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물건이 여러 개 같으면 하나를 드러내면 되는데 일체로 되어 있는 물건 같으면 1톤에 조금 넘는 거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도 있단 말이야. 큰 과정은 아니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고 가라. 누구한테? 출발하는 경찰서장 지역에 가서 나 이거 짐을 이렇게 싣고 가야 되는데 허가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허가 받고 가라. 어디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말하자면 경찰서장이 허가해 주는 거예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가서
조금 이렇게 침이 오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하게 되면 허가해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3번은 출발지를 관하는 경찰서장이 되겠어요. 34번째 문제 봅니다.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플레닝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수막 현상이라는 말로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요 하이드로플레닝 현상이란 말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똑같이 이건 뭐냐,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요 노면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타이어가 물을 헤치고 노면을 제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속도가 빨라지니까 물이 막 떠가는 거야. 스키 타는 것 같은. 이걸 뭐라 그런다? 물에 막이 생겼단 말이죠. 타이어하고 노면하고의 물에 막이 생겼다. 이걸 뭐라 한다? 수막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수막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항 고속주행을 하면서 노면에서 나타나는 진동 현상, 출렁출렁하냐? 아닌 거예요. 악셀레이터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차체가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3항 빗길을 고속주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노면에서 뜨는 현상, 스키 타는 것 같이 막이 생겨서. 따라서 3항이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됐네요. 올바르게 설명한 건 3항이고요. 베이펄록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베이펄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라인 안에 오일에 열을 받아가지고 공기구멍 생기는, 공기가 생기는 거. 이것을 베이펄록 현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고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의 막을 제끼고 못 가고 물 위에 떠가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런다? 수막 현상이라고 그런다. 알아두시고요. 35번째 문제입니다.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사용해도 마찰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파이프 등에 기포가 생기는 현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라인 안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타이어가 쓰게 위해서는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뭐가 들어있다? 오일이 돼, 오일. 이제 브레이크 오일, 이제 오일 브레이크죠. 버스 같은 것은 이제 공기 브레이크, 공기를 통해서 하지만 오일로 쓰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았다 밟았다 놓았다 자주 하게 되면 그 브레이크 오일 계통 안에 뭐가 생겨요? 열 받아요. 열 받게 되면 우리가 물을 끓이면 냄비에다가 그 공기구멍 막 올라오죠. 물을 끓기 직전에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 안에 뭐가 생긴다? 공기가 생겨요. 그걸 뭐라 그런다? 기포가 생긴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이 현상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베이펄록 현상이라고 그런다. 알아두세요. 자, 수막 현상은 공부했어요. 어떤 것이다? 수막 현상은 타이어의 그 노면에 그 물이 타이어하고 그 노면하고 사이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 위로 떠가는 거. 이걸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레닝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알아두시고 베이펄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파이프 라인 안에 뭐가 공기가 생기는 거. 기포 현상, 공기 기포 현상.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스테브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가 이렇게 이제 운행하면서 움직이겠죠? 굴러가겠죠? 굴러가면 아무래도 타이어 바람을 적정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노면에 닿을 때는 뭐예요? 이게 약간 찌그러듭니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 쭈그러진 부분이 자꾸자꾸 움직이면서 뭐 한다? 복원이 돼야 돼. 복원. 다시 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편편한 상태에서 노면에 닿고 닿으면서 굴러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게 펴지기도 전에 또 쭈글쭈글한 상태가 또 노면에 닿아요.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 꿀렁꿀렁. 말하자면 타이어가 복원 제대로 원상태로 안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런다. 자, 베이펄록 현상은 뭐예요? 파이프라인 안에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공기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공기가 생기는 것이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가 움직이면서 복원이 안 돼서 자동차가 쿨렁쿨렁해지는 거. 이걸 스탠딩 웨이브 현상. 하이드로플레닝 현상은 영어로 된 건데 뭘로 나온다? 수막 현상이란 말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수막 현상. 스키를 타는 것 같이 미끌려가는 거예요. 노즈 다이브 현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다가 급하게 잡으면 앞에 내려 꽂는 거. 이것을 노즈 다이브 현상. 그래서 정확하게 이 현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35번의 문제는 브레이크 파이프 안에 오일 안에 뭐가 생겼다? 기포가 생겼다. 이건 뭐다? 베이펄록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답을 여러분께서는 1항에다가 하시면 되겠고 이 현상은 꼬박꼬박 시험에 나와요. 역시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시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정도로 꼬박꼬박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36번째입니다. 브레이크의 반복장으로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돼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 또 하나 현상이 하나 있네요. 이걸 뭐라 그런다?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운전자께서 브레이크 페달에다 발을 올려놓게 되면 마스터 실린더에 있는 오일이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앞바퀴, 뒷바퀴로 쭉 가요. 하나의 바퀴를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휠 실린더에 들어가죠. 여기 있는 뭐가? 브레이크 라이닝이에요. 라이닝이 스프링에 의해서 딱 잡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오일이 쫙 와가지고 이게 퍼지면서 뭐 한다? 돌아가고 있는 드럼, 타이어를 꽉 물어준단 말이죠. 잡아준단 말이죠. 근데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았다 놓았다 밟았다 하게 되면 이 오일 안에 뭐가 생긴다? 공기가 생겨요. 이 공기가 생긴다. 기포가 생긴다. 이 기포 생기는 걸 뭐라고 그런다?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브레이크 오일에서 봤는데 이게 밟았다 놓았다 하면 라인이 붙었다 들었다 하면서 열받아요. 열 받게 되면 여기에 성면으로 만들어진 라인이 뭐예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 제동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닝에 열받아가지고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건 뭐다? 페이드 현상이다. 페이드 현상이다. 그래서 페이드 현상도 알아두시고 수박 현상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베이펄록 현상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라이닝에 열을 받아가지고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 저하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페이드 현상이다. 현상 알아두세요. 수막 현상, 페이드 현상, 베이펄록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현상은 4가지만 알아두시면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시험에서는 모든 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꼭 알아두시고요. 자, 36번에서는 이 항이 정답이다. 알아두시고요. 37번. 다음 중 페이드 현상은 어느 때 발생해요? 어느 때?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면 라이닝이 열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어느 걸까요? 비가 올 때, 고속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때. 따라서 3항. 따라서 페이드 현상은 어떤 것이다? 알아두시고 어느 때 생긴다?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면 서행으로 가야지 고속으로 하면서 브레이크 밟아다 왔다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운전 습관. 그래서 페이드 현상은 이럴 때 나타난다. 알아두시고요. 38번 문제 봅니다.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 변형, 아까 말씀드렸죠? 주름이 생겨서 다시 돌면서 복원돼야 돼요. 근데 복원이 안 되고 다시 쭈그러든 상태에서 또 닫고 보니까 자동차가 뭐예요? 꿀렁꿀렁 진동, 물결 같은 진동이 일어난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라고 했죠. 설명드렸던 대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서 있는 거. 스탠딩 웨이브 현상. 우리가 애들이 막 허리를 움직이면서 춤추는 웨이브가 좋네, 그렇죠? 마찬가지에 쓰는 용어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따라서 38번 문항을 여러분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것이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얘기한다. 베이펄록 현상은 뭐예요? 브레이크 파이프 안에 기포 생기는 거. 수막 현상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면에 있는 물을 제끼지 못하고 물 위로 떠가는 스키 타는 것 같은 걸 수막 현상이라고 한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 한다? 그 하이드로프로닝 현상이라고 한다도 나온단 말이죠. 알아두시고요. 페이드 현상은 라이닝에 열을 받아가지고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자체 4가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이 문제 안 나오면 역시 또 시험 문제가 아닐 정도로 꼭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38번은 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번 문제 봅니다. 39번 문제는 어떤 걸까요? 자동차 연료가 완전 연소될 때 머플러에서 배출되는 배가 색깔. 자, 많은 자동차가 앞에 가요. 가는데 보면 머플러가 있어. 머플러가 있는데 소리 나면서 가는데 머플러에서 어떤 연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새카만 연기, 매연. 이건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고 나오고 또 과하게 진한 연료가 들어가고 있구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하얀 연기가 나와. 하얀 연기. 이것은요 우유색 연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다? 엔진 오일이 엔진 안에서 타고 있어. 엔진 오일이 타면 안 돼요. 피스톤 링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시린더하고 피스톤의 간격이 넓어 가지고 오일이 연소실에 올라가 타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하얀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동차는 매연도 안 나오고 하얀 연기도 안 나와야 되겠죠. 어떤 거다? 얇은 천색이 나온다든가 눈에 안 보이는 색깔. 가스는 나오긴 나와. 그렇지만 안 보여요. 얇은 청색. 이게 정상적인 자동차예요. 자, 자동차 연료가 완전 연소될 때 머플러에서 배출되는 가스 색깔은 뭐다? 색 또는 엷은 청색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백색,
엔진 오일이 타는 것이다. 검은색은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봐요. 자, 다음 40번 문제 넘어갈까요? 39번은 1항이 정답이 됩니다. 40번 문제.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안전 기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홈 깊이입니다. 트레드 홈 깊이는 타이어의 홈을 얘기해요. 자동차의 타이어를 옆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이 홈 파져 있는데 요 자체 파져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트레드라고 그런다. 트레드. 그러면 자동차가 운행을 많이 한다고 타이어가 많이 달았다고는 이 자체가 홈 깊이가 뭐예요? 낮아지겠죠. 이만큼 낮아지겠죠. 그러나 새 차일 때는 상당히 홈 깊이가 높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등산화 같은 거 새 신발은 홈 깊이가 깊죠. 안 미끄러져요. 그러나 신발이 닳아지고 오래 신게 되면 눈길 빙판에서 막 미끄러지죠. 마찬가지로 타이어도 이 홈 깊이가 최소한 어느 정도 법에 정해져 안전관리법에 1.6mm 이내가 되면 1.6mm 이내가 되면은 타이어는 쓰지 마십시오 라고 자동차 관리법 안전기준령에 정해져 있어요. 얼마? 1.6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트레드의 홈 깊이 한계는 얼마다? 알아두십시오. 1.6mm 이상이 돼야 되지 그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답으로 체크하시고 알아두시고 또 여러분이 운행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1번째 문제입니다. 주행 중 원활한 핸들 조작과 타이어의 불균형 및 마모를 위한 압박귀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압박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가 반듯하게 놓여서 잘 굴러가야 되겠죠. 그러면 완전하게 반듯한 상태에서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벌려놓고 약간 오므려 놓고 설치를 해야만이 운행 도중에 반듯하게 간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압박귀 정렬이라고 그런다. 프론트 어라이먼트라고 그래요. 압박귀 정렬. 압박귀 정렬은 뭐다? 캠버, 캐스터, 토인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압박귀 정렬이에요. 그래서 캠버, 캐스터, 토인. AB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계통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딱 잡게 되면 타이어가 꽉 물리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잡혔다 풀렸다 순간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ABS, 엔터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귀 정렬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건 브레이크 계통이에요.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압박귀 정렬에 포함되는 건 캠버, 캐스터, 토인이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ABS 브레이크이죠. ABS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항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42번째 문제입니다. 원심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원심력에 대한 얘기는요. 지난 안전운행 1편에서도 자세히 또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심력은요. 어떤 그 실에다가 돌멩이 달아가지고 돌리게 되면 밖으로 막 벗어나려는 걸 원심력이라고 그랬죠. 어느 것일까요? 1항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에 그 물체가 작동하는 원의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힘, 이것이 원심력이고 안으로 몰려들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심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1항이 정확하게 설명이 됐고 2항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으로서 일명 구심력이라고 한다. 아니다. 구심력은 안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했는데 여기서 틀렸네요. 일명 원심력인데 구심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3항 자동차를 감속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힘을 말한다. 이건 뭐예요? 브레이크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고. 4항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선회할 때에 돌아갈 때에 선의 중심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이것도 애매한 문제네요. 따라서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1항이에요. 정답은 원 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원의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지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뭔가 좀 안 되고 좀 아쉽게 한두 문제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요. 저한테 직접 와서 개인 지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직접 강의하면서 차곡차곡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가지고 풀어가지고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개인지도 받을 수 있는 공부방은요, 서울에 있습니다.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서울 그 자동차 구로검사장이라고 하는 데서 시험 보시죠. 구로검사장의 그 바로 옆인데, 구로검사장에 그 육교 있어요. 육교 옆에 연세중앙교회가 있는데, 연세중앙교회 옆에 공부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셔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시고 오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찾아오세요. 서울시 구로동에 있습니다. 검사장, 시험장 바로 옆에 있어요. 주소 굳이 말씀드리면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69번지입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책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영상도 보시고 또 특히나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핵심 강좌 또 기본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 두셨으라고 봐요. 그런데도 짧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도로교통관계 법령을 4편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 1편, 그다음에 화물 취급 요령 1편, 그다음에 안전 운행 요령 2편 해가지고 8편을 다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시고요, 좋아요 누르시면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시는데 문제를 이해하십시오. 설명한 걸 이해를 하셔야지 답만 자꾸 암기하려면 절대 한 방에 합격하는 걸 보장 못해요. 따라서 이 영상을 자주 좀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공부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뭐예요? 한 방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건강 위험에서 공부하시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 또한 열심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셔서 행복한 생활 하셔야 되고 건강 유지해서 좋은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핵심 강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방에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